안녕하세요, 수다닥입니다. 이제 여름이 시작됐는데요. 날이 많이 더워지고 있어서 오늘은 이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의 위험 및 대응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까 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온열 질환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온열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간략히 알아보고, 이에 대한 예방 방법과 질환별 대처법, 그리고 폭염 시 주의해야 되는 그런 다른 기저질환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온열 질환이라고 하면 더위 때문에 발생하는 질환들, 예를 들어서 열경련, 열실신, 그리고 열사병 등을 말을 하는데요. 더위에 오랜 시간 노출되면서 발생하는 질환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최근 몇 년간 폭염이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작년 한 해 온열 질환 환자는 4,500여 명, 사망자는 4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작년 서울 최고 기온이 49.5도까지 확인되었다고 하고, 올해는 더 더울 것으로 예측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 최고 기온이 섭씨 45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렇듯 올해 우리나라 역시 작년 이상의 폭염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온열 질환은 특히 노약자 및 어린이 등 체력적으로 적응에 취약한 경우 피해가 크고, 사망률 또한 증가하게 되어 있어 고령이신 분들이나 어린이의 보호자분들께서는 더욱더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우리 몸에는 항상성이라는 게 있다라고 몇 차례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개념인데요.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것도 이 항상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65세 이상인 분들의 경우에는 열에 대한 내성이 약해지고, 고온으로 인해서 질병이 발생하여도 이에 대한 인지를 빨리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전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치명적인 상황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령이신 분들은 평상시에도 기본적으로 탈수인 상태가 많고, 거기에다가 고혈압이나 당뇨, 그리고 심장병 등이 함께 있는 경우도 많아서 증상이 더 빠르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경우엔 당뇨로 인해서 자율신경 조절 자체가 떨어지기도 했고, 그리고 당뇨로 인해서 반응 자체도 느려질 수가 있어서 더욱 주의가 필요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령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외부, 그리고 혹은 외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부에서라도 장기간 햇빛이나 고열에 노출되어 일하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온열 질환이 발생했을 때 잘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그래서 먼저 예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온에 장시간 연속적으로 노출되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운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거나 작업을 할 경우 일정 시간이 경과했을 때 꼭 서늘한 장소로 옮겨서 쉬어줘야 되는데, 한 번 쉬고 말고가 아니라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규칙적으로 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휴식과 함께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수분 섭취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는데요. 특히나 어르신들의 경우 만성적으로 탈수가 동반되어 있는 경우도 많아서, 여기에서 탈수가 더 진행할 경우 위험한 상황이 생기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적절한 수분 섭취를 꼭 신경 쓰셔야 됩니다. 또한 어린이들도 체구가 작고 체내 수분량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탈수에도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잘 지켜서 온열 질환 대부분을 예방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경우에 이런 온열 질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도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온열 질환은 열경련, 열탈진, 열실신, 그리고 열사병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환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아는 것보다는 간략하게 이런 경우에는 이런 질환을 의심해야지 되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 위주로 해서 설명드리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간략하게 잘 기억에 남으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경련입니다. 장시간 더위에서 농사나 공사일을 하거나 장시간 더위에 열에 노출되었을 경우에 땀을 많이 흘린 뒤에 수분 보충만 했을 경우 염분 부족으로 전해질 불균형이 일어나면서 국소적으로 근육 경련이 일어나는 것인데요. 주로 팔이나 다리, 손가락 등에 일어나게 됩니다.
서늘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수분 섭취 그리고 염분 섭취를 하면서 경련이 일어난 근육을 마사지를 하면 대부분 금방 회복됩니다. 하지만 경련이 멈췄다고 해서 이제 다 괜찮아졌다 해서 다시 작업을 하고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 금방 다시 경련이 발생할 수도 있고, 완전히 열로 인한 그런 몸의 부담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업무를 시작할 경우에 열사병 등으로 진행할 가능성도 있어 충분한 시간 휴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심하셔야지 될 게, 만약 1시간 이상 경련이 계속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특히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엔 알고 보니 심각한 수준의 전해질 불균형이 동반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이런 경우엔 반드시 응급실 방문을 하셔서 필요한 혈액 검사 등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열탈진입니다. 열로 인해서 과도하게 땀을 흘리고 나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극심한 무력감과 피로,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근육경련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흔히 일사병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열탈진을 지칭하는 말인데요. 체온은 40도를 넘지 않는 단계로 열사병의 직전 단계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열탈진 상태에서도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수분 섭취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증상이 1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응급실을 방문해서 필요한 검사나 처치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열실신입니다. 열실신이라는 말 그대로 열 때문에 실신, 일시적인 의식 소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실신은 뒤에 설명드릴 열사병에서와 그런 의식 변화와는 다른 일시적인 의식 소실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시원한 곳으로 장소를 옮겨서 눕혀놓으면 금방 의식이 회복되는데요. 만약 의식이 금방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열실신이 아니라 열사병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열질환 중 가장 중증인 열사병입니다. 열사병이라는 것은 외부의 열로 인해서 우리 몸이 체온을 조절하려고 노력하다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열에 노출되면서 우리 몸이 체온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항상성을 포기해버린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위험한 상황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열사병 상태가 되면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상승을 하게 되고, 그리고 몸에서 땀이 나야 되는데 이미 몸이 포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땀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의식을 잃거나 의식 장애가 동반되기도 합니다. 물론 체온이 40도 이상 올라가면서 땀이 없거나 의식을 잃거나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증상이 둘 다 있을 수도 있고 한 가지만 있을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열사병 상태가 되면 치료하지 않을 경우에 사망률은 100%입니다. 아무리 빨리 처치를 시작하고 적절한 치료를 시작한다고 하여도 사망률은 최대 30% 이상으로 이르기 때문에 빨리 처치를 시작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요약을 하면, 체온이 40도가 넘으면서 땀이 나야 되는데 땀이 나지 않고, 혹은 또 의식 상태도 이상해진다 하면 바로 열사병을 의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사병을 의심하게 된다라고 했을 땐 즉시 119에 신고해서 최대한 빨리 병원에 가야 됩니다. 신고를 해놓고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빨리 체온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시원한 물로 환자를 적시거나 선풍기 등으로 바람을 불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의식이 명료하다면 찬물이나 이온 음료 등을 먹여볼 수도 있지만, 열사병의 경우 의식이 혼미하거나 의식을 잃은 상태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의식이 이런 상태일 경우 억지로 물을 마시게 하면 기도로 넘어가 흡인을 일으킬 수도 있어서 일반인 분들이 이런 의식 상태를 평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의식이 조금이라도 명료하지가 않은 것 같다 라고 한다면 물을 하게 하시지 마시고 몸을 시원한 물로 적시는 것만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온열질환에 대해서 각각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처법도 간략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직접적인 폭염으로 인한 질환들 외에도 기존의 기저질환이 폭염으로 인해 악화가 되거나 아니면 또 새로운 질환이 발생해서 이로 인해 사망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한번 이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는 탈수가 되면서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정상 혈압이었던 경우에 비해서 급격한 혈압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고, 이는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등 심내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심장질환인데요. 심장질환이 있을 경우 기온이 올라가면 열을 배출하기 위해서 말초혈관이 확장되고, 이로 인해서 혈압은 떨어지게 되고 피가 상대적으로 말초에 몰려있게 돼서 심장은 그만큼 더 자주, 더 많이, 더 세게 뛰어줘야지 됩니다. 그러면 원래도 심장질환이 있었는데 심장에 그만큼 부담이 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러면서 심장에 통증이 생기기도 하고, 간혹 가다가 심장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협심증 상태에서 유사한 그런 증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 간혹 탈수로 인해서 혈액의 농도가 올라가면서 혈전이 더 잘 발생하기도 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관상동맥이 막히게 되면 바로 이것이 심근경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더 폭염에 유의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당뇨입니다. 앞에서도 짧게 언급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당뇨가 있게 되면 자율신경 기능도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반응도 느려지게 되고, 또 체온 조절하는 능력 자체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열사병 등으로 이어질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당뇨가 있게 되면 기본적으로 혈관 상태가 더 안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뇨라는 것 자체가 혈관을 망가뜨리는 질환이기 때문에 혈관 질환이 동반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고, 더위로 인해서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뇌졸중도 기온이 올라가면 더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근경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탈수가 되면 피가 농축이 되면서 혈전이 생길 확률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이 혈전이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폭염 기간 동안 심내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더 증가한다는 것은 여러 차례 지금 확인이 된 내용들입니다. 이제 오늘 영상의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보면, 먼저 첫 번째로 폭염으로 인해서 신체 이상 증상이 나타났다 싶으면 바로 서늘한 곳으로 이동하여서 수분 섭취를 하고 염분 섭취를 하고 쉬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혹시나 누군가가 체온이 40도 이상까지 오르는데 땀이 안 나거나 의식이 혼미해진다 라고 한다면 열사병을 생각해서 바로 119에 신고하고 환자를 서늘한 곳으로 옮기고 체온을 떨어뜨릴 수 있는 조치를 빨리 취해야 된다. 그리고 폭염으로 인한 직접적인 질환들 이외에도 기존 질환 악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고혈압, 당뇨, 심내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 폭염 시에 주의하셔야 된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온열 질환은 햇빛 아래에서만 발생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는 사우나나 찜질방, 그리고 음식점의 부엌 같은 곳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장시간 고온에 노출 시 언제든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소 등에서는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열사병 환자분을 딱 한 번 경험을 해봤었는데, 그분이 바로 사우나에서 열사병이 발생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사우나나 찜질방에서 잠드시지 않도록, 그리고 혹시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혼자 계실 경우엔 대처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나 고령이신 분들은 혼자 사우나 하시는 것은 가급적 피하시기 바라고, 또한 술을 드시고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되고요. 올 여름에는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없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